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십니까. 시현 김용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국대 BMC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본문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기 정각원에서 현단 스님 오셨고 또 약대 약사열의 기둥이시죠. 원효 스님도 오셨는데 제가 감히 수행이 깊으신 이 두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한다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한테는 나름 큰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는 또 뭐 지금 아까도 소개를 하셨지만 동국대에 몸담은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15년 동안 제가 약학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랑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병,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묶여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이제 불같은 성격이라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20년 넘게 혼자서 마음 공부라는 것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저의 고민을 좀 담아서 이렇게 고진멸도 고통 없는 삶을 위한 부처님의 처방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를 대상으로 해서 했던 임상실험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자연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은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 그 인류학 과학사에서 굉장히 세상을 바꿨던 위대한 발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인슈타인은 뉴턴이 설명하지 못했던 이 중력이라는 것을 이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천재적인 아인슈타인마저도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시 세계는 아인슈타인이 확립했던 그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식을 뒤집는 그런 그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같은 미립자는 그 위치나 속도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성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떤 위치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개발한 그 파동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확률 밀도라는 그런 개념을 확립을 하죠. 그래서 그 확률 밀도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전자가 발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미립자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물질이 아닌 파동으로 존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의 중첩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우리가 관찰을 하는 순간 어떤 특정 위치에서 물질로, 입자라고 하는 물질로 현실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에서는 보통 현실은 파동으로 존재를 하다가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률적인 어떤 그 수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양자역학을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우주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확률적인 게임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아인슈타인의 말에 이 아인슈타인의 절친이자 학문적인 라이벌이었던 그 양자역학의 대가인 닐스 보어가, 야, 너 그 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물리학은 이렇게 거시적인 어떤 결정론과 이 미시적인 확률론,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 현대 과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왈가왈부할 때 2500년인가요? 그 전에 벌써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한 분이 계시죠.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진실, 현대 과학이 이제야 수식으로 간신히 증명하기 시작한 그런 진실을 우리가 이 중세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아마 이 불교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위대한 종교인 불교가 부처님의 하나의 위대한 통찰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계고 삼법인의 하나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의 어떤 고행을 거치시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깨달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인과법이라고 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돌아가는 진실을 깨닫고 나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셔서 5 비구에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첫 번째 설법에 해당하는 그런 설법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진 법륜인가요? 해당하는 거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사성제 4가지 위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고지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지멸도를 보면은 이 고는 쓸 고자를 쓰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은 뭐 집착과는 다른 한자이긴 한데 집착이라는 뜻이고, 또 멸은 뭐 소멸한다, 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도는 길도자를 써서 수행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이 모든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착은 원인이고, 고집은 고통은 그것에 따른 현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법,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 사성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파서 고통을 느낄 때 병원에 가는 그런 프로세스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바환경에서 비구들아, 예나 지금이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단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이 고통 소멸 전문가를 자처를 하신 거고, 실제로 그렇게도 하시죠. 그래서 이 고진별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전해주신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어떤 요소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그 고성제의 경우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이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일체 계보에 해당하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가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겪고 있는 생로병사가 그 4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애별리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그런 고통이죠. 원증회고, 그리고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런 결핍에서 오는 고통, 부부득고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이 마치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집착에서 오는 오음성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생로병사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이 나머지 4개는 정신적인 고통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생로병사는 다 개인의 고통이고, 이 나머지 4개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5년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이 제 인생을 관통한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생으로 따지면은 9월달에 제 딸아이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제 딸도 소통을 겪었지만 이 태어난 제 손자죠. 손자도 이 태어나는 게 이렇게 아팠는지 여느 갓난아기처럼 응애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는 갑자기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야, 벌써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된 것인가 하면서 어떤 세월의 무게감이 제 뺨때기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늙어간다는 것이 결코 즐거운 느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은 제가 3월달에 폐암 1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 폐의 어떤 왼쪽에 20%가 자라내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도 수술은 잘 돼서 지금은 뭐 폐암 환자로 분류는 됐지만 제 안에 폐암 세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 안에 폐암 세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던 지난 3년 동안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후유증 때문에 고생했던 그런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따지면은 올 7월 달에 언제나 거기 계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건강하시게 살아 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을 잃으시고 바로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한테 인사한 날도 안 남기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다니시던 50년 넘게 다니시던 성신사라는 곳에서 어머니 49제를 지내면서 그 한 달 반 동안의 어떤 기간은 저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지옥 같은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정신과 병원을 난생 처음으로 걸어서 찾아가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만 했던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뭡니까? 수면제, 이런 약들을 제 손으로 제 입에다 직접 털어다 넣으면서 제가 그런 고통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생로병사는 결국 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벌어졌을 때 결국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집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통이 갈애라고 하는 즉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집착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모르느냐? 재행무상, 재범무화, 3법인의 나머지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거겠죠. 재행무상은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항상 일정한 것은 없다. 항상 변한다는 그런 진리이고 재범무화는 나라는 존재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고 항상 변한다. 내지는 네가 알고 있는 그 너는 실제로 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MBTI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정을 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MBTI라고 하는 것이 49대 51로 딱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49%는 무시하고 51%가 나라고 믿는 그런 집착 내지는 무명을 우리가 저지르기가 쉬운데 그런 차원에서 이 재범무화는 그런 데서 오는 위험성 그런 것들을 경고를 하는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교탁 사진을 올렸지만 여기 있는 이 교탁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존재로서 영원히 여기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얼마 전에 이것은 목재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했을 것이고 또 그전에는 어느 울창한 숲에 나무로 존재를 했을 것이고 그전에는 공기나 또는 흙속에서 어떤 유기적인 화합물로 존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폐기물이 될 거고 쓰레기가 될 거고 다시 또 공기나 흙속으로 돌아가겠죠. 이 재범무화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인과법, 인연 생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5가지 무더기가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이 오온인데 이 색, 수상, 행식해서 색은 육체,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의지, 그리고 식은 인식을 뜻하는데 이 5가지가 모여서 구성된 것이 일시적으로 요 찰나에 구성된 것이 바로 나이고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결국에는 무상한 것들이라서 그것에 집합체인 나는 결국에는 무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멸은 고통과 그 원인인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재행무상이니 또는 재범무하니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염세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대중들한테 각인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세상의 고통이라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팩트에 대한 통찰이 없고 변하지 않는, 그런데 불교에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결법을 제시를 하고 있죠. 치료법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통은 없앨 수가 있고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멸성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성제는 불교가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성제는 이런 그 열반, 고통을 멸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고통 소멸로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종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또 노력하면서 나의 몸과 느낌, 마음의 상태를 항상 알아차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집중해서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결국 열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17년, 18년 전쯤에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암울했던 그런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우울증, 지금 같으면 당장 정신과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1년 넘게 굉장히 심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불면증 이런 것을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나를 갉아먹는 질병이라서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긴 그런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제가 작을 하지 못해요. 마치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처럼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1년이 넘게 그런 생활을 제가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거기서 제가 알아차리고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런 경험 이후에 제가 가졌던 인생의 어떤 화두라고 할까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인생을 고통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학, 철학책, 종교학, 여러 가지 영성과 관련된 책들 공부를 해가면서 정말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는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소한 갈등이라든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여지없이 예전처럼 무너지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고통은 집착 때문에 생기고 우리가 팔정도를 열심히 수행을 하면 내 고통을 면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놓이게 되면은 오진별도의 곧자를 떠올리기도 전에 제 마음은 벌써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왜 이 확실한 부처님의 진리가 나한테는 먹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성제를. 사성제를 다시 보면은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고,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아웃풋과 인풋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관계죠? 수학을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함수 관계입니다. x로 집착을 집어넣으면 y값은 고통이 생기는 함수. 그렇죠? 그리고 x로 활정도를 넣으면 y값은 번뇌가 사라지는 열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수학적인 개념을 아셨다면 이 고진멸도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게 이 함수 이름은 뭘까요? 사성제입니까? 사성제 고진별도. 고진별도는 이 함수의 입력값이고 출력값이지 이 함수 자체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함수의 이름은 3입니다. 3. 내 3에다가 집착을 집어넣으면 내 삶은 고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3이라고 하는 함수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열망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값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이 수행을 해서 열반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 전략입니다. 이게 장기 전략. 제가 필요한 건 지금 국소전에서 당장 총알이 날라올 때 대처를 해야 되는 전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기 전략, 그 청원전을 따지면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이 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짱만 먹지 마시고 음식도 조절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처방이죠. 장기적으로 평생 지켜야 돼요. 제가 필요한 것은 두통약이에요. 단지 내가 머리가 아픈데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음식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조언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우와 꼬들이 여우처럼 합리화를 했죠. 이거는 주간 스님들이 평생 수행을 해야 되는 고차원적인 진리구나. 내가 그거를 이 국소전에다가 대입을 해서 적용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효과가 없지라고 나름 합리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속세에서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접하는 그런 국지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단기 실전 전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고진별도를 살짝 틀어서 저한테 맞는 그런 맞춤형 단기 실전 전략을 찾기로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상황을 설정을 해본다면, 자, 제가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이제 주문을 하는데 종업원이 갑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식탁에다가 접시를 그냥 툭 나고 던져버려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막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신경 생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이 시각이나 청각으로 그 사람의 불친절한 태도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 시각 피질, 청각 피질에서 그 신호를 제일 먼저 보내는 곳이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뇌부입니다. 이 아미그달라는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오로지 생존에만 집착을 합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뇌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미그달라가 하는 일은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일, 상황,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생존을 위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분리장치입니다.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아미그달라는 그 느낌, 나쁜 느낌을 생성을 합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좀 즐거운 느낌을 생성을 해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노,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분노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좋다 싫다 정도입니다. 좋다 싫다. 그래서 이거 좀 쎄한데? 라는 신호, 느낌을 딱 만들어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뇌에서 CEO에 해당하는 이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예요. 그럼 전전두엽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거 지금 상황이 이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그럼 전전두엽에서 오케이, 상황하는 거 보자. 꼭 가만히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데 태도가 나를 지금 무시하네. 지금 손님을 무시하네. 내가 한마디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액션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진짜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전쟁을 대비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의 그 판단이 최종 판결이 딱 결정이 되면 이 뇌하수체 시상 하부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뇌하수체 전역을 또 자극을 해서 거기서 또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심장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자극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알고 있는 콜티솔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제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이 쿵쿵거리고 식은땀 나고 막 혈압이 오르고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코티졸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고갈을 시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뇌과학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분류적인 차원에서 오온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뜻하는 새, 느낌을 뜻하는 수, 그리고 생각을 뜻하는 상, 그리고 의지를 뜻하는 행, 그리고 인식을 뜻하는 시기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자, 이 오온 자체도 함수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입력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출력값을 그에 해당하는 반응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오온을 하나의 함수라고 본다면은 이 오온은 단순한 함수가 아니라 이 5가지의 어떤 세부적인 함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보시면은 이 출력값이 다음 함수의 입력값이 되고 출력값이 다음 함수의 입력이 되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고차원적으로 코딩된 어떤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그런 합성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나름 만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막 따지고는 들지 마세요. 제가 수학자는 아니라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 상, 식, 행, 색으로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이 불친절한 종업원의 태도라고 하는 자극이 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출력하는 것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편도체에서 하는 느낌입니다. 이거 뭐야? 하면서 약간 불쾌감이 들죠. 그렇죠? 그 불쾌감을 형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함수입니다. 불교에서 유식학에서 이 수에 해당하는 느낌을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낙수, 고수, 불고, 불락수. 많이 들어보는 거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생존을 위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수함수가 어디서 작동하는 거죠? 편도체입니다. 오늘날 이 의학이, 신경학이 발견한 이런 프로세스를 벌써 불교는 예전부터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어요. 편도체에서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요거를 분별하는 장치거든요. 그 펑션이 바로 이 수에 해당하는 분노의 어떤 감정은 아직 들지 않았어요. 쎄한 감정만 드는 불쾌감. 이 수를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제 그 손자가 이제 3개월 됐는데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운다고 합니다. 이 까나리는 왜 울까요? 슬퍼서 우니까? 억울해서 우니까? 배고파서 울죠. 배고픈데 밥을 안 주니까 서러워서 우니까? 아니에요. 억울해서 우니까? 졸린데 잠을 안 재우니 짜증나서 우니까? 아니에요. 굶어 죽을까 봐 우는 거예요. 배고플 때 이 색에서 느끼는, 육체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자극이 돼서 불편한 감정을 깐달애기한테 일으키는 겁니다. 수가. 그러면은 깐달애기는 아직 에고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자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상, 행, 식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깐달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 느낌이, 그 불편한 느낌, 똥 쌌는데 막 울죠. 안 치워주니까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편해서 우는 거예요. 불편해서. 요때 느낌이 바로 색이라고 하는 펑션에 들어가서 반응을 팍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깐다라비는 상행식에 해당하는 이 에고가 관장하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바로 색수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은 없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먹는 거예요. 나 안 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에서 그 관장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능이고, 자, 수의 그런 불쾌한 느낌, 여기서 불쾌한 느낌이 들죠. 그 불쾌한 느낌이 다시 입력값이 돼서 상 함수에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불친절해, 이렇게 까칠해. 그러면 함수에 들어가서 그 생각이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분별, 식별, 그런 판단에 해당하는 펑션이에요. 이 사람 손님을 무시하네, 손님을 깔보고 있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판단된 결과값은 다시 핵이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서 의지, 액션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한마디 해줘야겠는데, 한 방 날려야겠는데, 이런 의지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바로 색, 우리 육체라고 하는 펑션에 인지가 돼서 바로 반응, 진짜 날린다던가, 아니면 이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던진 것입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화난 표정과 화난 말투라고 하는 그런 색을 통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 상대 이 종업원의 오온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값이 돼서 또 다른 출력값을 생성을 하고, 이렇게 함수끼리 서로 이 두 사람의 함수끼리 데이터를 막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국지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를 떠오르기도 전에 이 프로세스는 벌써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뇌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세싱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흔히 이제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라고 그러죠? 함수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닥다리 프로그램인 요 5원의 프로그램에서 결과값을 하이제킹해서 가로채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정적인 반응이 아닌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죠.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한 프로그램이 바로 실전 전술형 고진멸도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는 알아차림의 단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굉장히 몰입해서 보다가 극적인 순간에 그 몰입에서 순간적으로 싹 빠져나와서 영화를 보고 있는 나를 자각한 적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에고가 만들어내는 이 프로세스에 의한 그 감정,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일단 감정이,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이 일단 생기면 이성으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내 몸을 이미 지배를 했을 때는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감정의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또는 뭐 어느 단계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입 밖으로 그 반응을 내뱉은 후에도 사실은 그 결과값을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점점 이 느낌으로 우리가 입력값을 대체하는 그런 경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알아차림 단계에서는
나의 어떤 감정의 동요가 일어날 것 같을 때 그 순간을 캐치를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닌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내가 돼서 나를 제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알아차림 단계에서는 그 결과값은 관찰자문입니다. 관찰자문. 제가 관절하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에고 변리,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에고와의 이별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린 순간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에고를 인지를 하고 에고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에고를 버리고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식당에 지금 와 있는지, 친구랑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온 거죠. 자, 그런 본질을 파악하고 그런 본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불친절한 종업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그 즐거운 자리에 낄 수 없는 엑스트라가 됩니다. 이 사람이랑 싸우게 되면 그 사람한테 대사를 더 많이 주고 엑스트라가 어떻게 보면 조형배우가 되는 그런 꼴이에요. 그런 배역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질에 딱 집중을 하게 되면 독설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그 현재,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깨어있는 상태, 본질을 파악하는 상태. 그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는 택신 감신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어낸 말인데, 새로운 것을 택하고 그것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뭐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본질을 파악한 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뭐 MBTI에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를 고정시키는 그런 자아를 내가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아주 진짜 최악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나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뿌듯한,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버전의 내가 있을 거예요. 내 기억에.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존재하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 저 사람이 생각하는 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에서 따지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의 나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을 때, 누가 나를 관찰할 때 어떤 모습의 내가 현실화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거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미시적인 어떤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순간에 내가 되고자 하는 나는 가급적이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최상급의 나, 그걸 떠올리고 그 사람이 느낄 만한 느낌을 느껴보려고 하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종신감행, 그 새로운 것을 따르고 그리고 그 느낌을 직접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말 멋있는 나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할 만한 생각, 그 사람이 할 만한 말, 그 사람이 할 만한 행동, 이런 것들을 직접 내 육체, 색을 통해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랬을 때 세상이 달라져요. 출력값이 달라져요.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실전 전술형 고진멸도입니다. 말로는 거창한데 이게 실전 상황에서 잘 안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평소에 수행을 잘 안 하면 여지없이 원리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수행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평소에 내가 우리 인간의 95%는 무의식에 의해, 잠재의식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95%는 의식이 없이,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 닦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닦았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무의식으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찰나의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를 선택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제일 진짜 멋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지? 그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할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케이스인데, 고양이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된 그런 상황인데, 딱 열었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죠. 우리 현실도 결국에는 이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중첩된 그런 현실이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아까 이 상황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저는 그 불친절한 직원이라고 하는 퀘스트에서 선택을 하는, 플레이어로서 선택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캐릭터에 몰입을 하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캐릭터를 조정하는 관찰자, 플레이어죠.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관조하는, 알아차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짜증을 낸다, 매니저를 부른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요,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클릭하는 순간 나머지 두 개는 없어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현실화돼서 게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파동함수, 나머지 두 개의 가능성의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선택된 하나의 함수가 입자화돼서 현실화돼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이 다른 게 없죠. 내가 주먹을 날리는 선택을 하면 그 이후에 주먹을 날린 사람의 세상이 나한테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고소를 하고 병원비 물어주고 하는 세상이 현실화가 돼서 나한테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된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에고한테 맡겨버리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집착의 기준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가급적이면 최상의 내가 기억하고 있는 최상의 내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면 나한테 주어지는 현실은 전혀 다른 세상이 돼요.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절제절명의 그 찰나의 순간에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평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수행이라고 하면은 가부좌 틀고 무념무상, 호흡에 집중하자 이런 것이 수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몰랐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비우지, 왜 비우지, 왜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제 수행은 그런 돌발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나를 항상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나가 느낄 법한 느낌을 느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생각하는 그 최상의 나를 평소에도 계속 로딩을 하는 거예요. 그 느낌, 평소에도 95%의 확률로 이 에고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도 갑자기 내가 빈틈부터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딱 알아차리게 되면 계속 그 현재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서 깨어있으려고 하고, 그런 순간에는 제가 내가 추구하는 최상의 나를
떠올리고 그 느낌을 계속 느끼려고 합니다.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상상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느껴야 됩니다. 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를 갖는 것은 진동을 합니다. 모든 진동을 하는 것은 진동수가 있어요. 주파수.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는 많은 나들, 집착하는 나, 분노하는 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최상의 나를 떠올리고 그 느낌을 계속 가지려고 하면은 그 많은 나들이 이 하나의 평온의 진동수에 같이 공명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파수 조율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평소에 이런 식의 수행이 계속되면 절제절명의 그 짧은 순간에 확률적으로 어떤 상태의 내가 나타날 확률이 높을까요? 바로 그 내가 수행을 계속 잘했다면 그 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고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했던 확률 밀도 차원에서도 그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자 했던 느끼고자 했던 그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그런 일체유심조가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파동이 결국 나의 형식이 된다는 양자역학의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행에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 이거를 저는 에고의 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평소에 수행을 하다 보면 저의 어떤 적이었던 집착을 하는 에고가 그러니까 이 내가 심어놓은 바이러스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 에고 프로그램 자체가 리프로그램 되는 그래서 집착했던 에고가 점점 힘을 잃으면서 이 뭔가 유연해지는 그런 에고가 자리 잡는 그런 과정이 이런 수행이 평소에 해야 되는 수행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충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실전 전술형 고진별도를 실전에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제 경험상 좀 도움이 되는 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의 이 키워드는 나는 인풋, 세상은 아웃풋, 마치 인디밴드의 노래 제목 같죠. 제가 예전에는 세상이 인풋이고 저는 아웃풋인 줄 알았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가만히 안 두는 거야? 나는 지금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네가 이런 식으로 나를 자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동적인 어떤 반응을 하는 피해자 의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건 결국 스트레스, 갈등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점점 피폐해져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실전적인 방법을 자꾸 적용을 해 나가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아니다. 결국에는 내가 인풋이었다. 세상에서 어떤 자극이 나한테 와도 일단 내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함수는 결국에는 내가 입력한 어떤 변수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출력값을 내줄 뿐인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인풋, 세상이 아웃풋. 그래서 아까 그런 실전 전술형 고진별도를 시전을 할 때 그 알아차림의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알아차림 단계에서 약간 감정적인 변화가 생길 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외쳐야 됩니다. 이 에고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고 외쳐야 돼요.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에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그 뭡니까 에고와의 결별, 본질을 파악하는 단계에 넘어가는데 그 알아차리는 순간에 우리가 시전해야 될 게 오케이, 지금 그건 나한테 넘어왔어. 이제 내가 클릭한 차례야라는 그
그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 자극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라는 내가 인풋하는 게 시작이야라는 마인드가 이 실제로 실전에서 작용을 했을 때, 떠올렸을 때 효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스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만을 제공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현실을 겪었을 뿐인 거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에고가 선택했던 그 순간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2만 번 이상의 선택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 2만 번 중에서 5%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5%가 아니라 10%만 돼도 우리 삶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팁은 우리 예쁜 블랙핑크 주셨습니다. 마지막처럼 내일 따위는 없는 것처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떠오르는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떠올려 보세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답을 듣기 위한 건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1시간 전일 수도 있고 일주일 전일 수도 있겠죠. 자,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 마지막 모습 기억나십니까?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머리 스타일이었고,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온도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퉁명스러운 짜증 섞인 말이었습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에 일단 적어두시고, 제가 어머니가 7월 26일 날 사고를 당하시고 의식을 잃으시고 중환자실에서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인사도 못 나누니. 어머니를 제가 직접 만난 게 7월 13일 2주 전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보통은 점심을 사드리는데 그날따라서 엄마가 내가 이번에 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바쁜데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집사람이랑 찾아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식사 맛있게 하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그때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됐지만 만일 제가 7월 13일이 어머니와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는 걸 제가 알았으면 하는 자책감이 그 49주 동안 제일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날이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따뜻한 한마디라도 더 할 걸, 따뜻한 뽕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할 걸. 그 자책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사람을 만날 때의 저의 기본적인 태도의 디폴트 값을 바꿔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항상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항상 건강하게.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을 한 이상 이 사람은 어쩌면 내가 보는 마지막 모습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받아야 되지라는 계산적인 생각이 없어집니다.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줄 수가 있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기억하는 모습이 나의 최상의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그 자리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만남의 밀도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요 개념 있죠? 요 개념이 제일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그 사람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주로 가족이겠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착각이죠. 이 심리학에서는 정상성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어제도 거기 있었으니까 오늘도 여기 있을 거고 내일도 거기 있겠지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낯선 사람한테는 친절한 가면을 쓰면서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종종 정말 내 최악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어렵습니다. 적용하기가. 왜?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아빠니까 이해하겠지. 아빠니까 이해하겠지. 괜찮겠지. 집사님한테 내가 좀 심하게 얘기했나? 이따 집에 가서 저녁 때 좀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주 보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 만회할 기회가 없으면, 그 나중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실전 팁이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알아차리고 더 떠올리고 의식적으로 내 최상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당장 집에 가면서 현관에서부터 벌써 해보세요. 눈을 딱 여는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전에 무뚝뚝했던 그런 나를 버리고 세상 정말 다정한 모습으로 최상의 나를 한번 시연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지 아세요? 그 사람의 세상이 바뀌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게 돌고 돌아서 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완전히, 그 순간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제가 지금 집사람과 그것을 절실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좀 길어졌는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네가 실전형 고진별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평온에 이르렀느냐?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도 알아차리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 애고 때문에 절망감도 많이 생기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이 심리학에서 배움의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른다는 것을 몰라, 모른다는 것을 아는 단계, 안다는 것을 아는 단계, 안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자전거로 따지면은 우리 지금 3개월짜리 이 손자는 자전거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전거를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거 그런 상태야. 내가 자전거를 못 타는지도 몰라.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 형들이 막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겠죠? 재밌겠네. 근데 난 자전거를 못 타. 알아차리는 단계예요. 난 타고 싶은데 못 타네. 내가 못 탄다는 것을 아는 단계예요. 세 번째가 이제 열심히 이제 타는 걸 배우겠죠. 아직까지 노력은 필요하지만 탈 수는 있어요. 내가 탄다는 것을 아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핸드폰도 하고 생활 구경도 하고 친구랑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가 인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바로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 고통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집착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냥 무명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것이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알아차리는 단계고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2단계에 접어든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단계로 우리가 수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단계와 3단계 그 사이 지금 자전거 안 넘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반야신경을 보니까 고진별도도 없으면 하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이 위대한 진리도 없다는 건 무슨 뜻이지? 제가 찾아보니까 고진별도도 결국 공이고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고진별도를 약간 바꿔서 내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합리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해석했던 그런 고진별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고진별도를 자기한테 맞게 적용을 해서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평온의 적정 상태에 이르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저 대신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 이병헌 배우가 낭독했던 유명한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성불하십시오.